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제 옆에 박연미 평론가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도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이슈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박연미 평론가가 옆에 있으니 네. 경제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이 코로나19 겪으면서 소득 불균형이 뭐 더 악화됐다는 얘기는 1년 내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내용이 새롭게 나왔습니까? 네, 작년 4분기에 소득 분배 지표가 더 악화됐다 이런 내용의 그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게 분기별로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중에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우리가 돈을 벌어도 전부 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공과금이나 반드시 나가야 되는 돈 다 빼고 네. 정말로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건데 이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건 내가 번 돈에서 공과금 다 제하고 나서 가구원 수대로 정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가장 소득이 많은 상위 20%하고 하위 20%를 비교를 합니다. 네. 해서 이 수치가 커졌다 하면 양측의 간격이 커졌다고 생각이 되는 거니까 네. 악화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죠. 네. 만약에 수치가 줄어들면 좋아졌다고 보는데 4분기에도 이게 1년 전 4분기하고 비교해서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해 3분기, 4분기, 2분기 연속으로 이 배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4분기 기준으로는 4.72배. 그러니까 상위 20% 가구원 대비 하위 20% 가구원의 이 가처분 소득이 4.72배나 차이가 난다는 얘기고요. 2019년 4분기에는 4.64배 차이가 났으니까 분배 상황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왜 분배가 나빠졌느냐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네. 일단 공적 이전 소득은 전반적으로 늘었고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늘어난 게 맞아요. 공적 이전이라는 건 나라에서 보태주는 여러 가지 뭐 생활지원금 같은 것들이거든요. 뭐 재난지원금도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공적 이전 소득은 하위 20%에 17% 이상 늘었습니다. 네. 이게 아니었으면 격차가 훨씬 더 그럼요. 벌어졌을 텐데 문제는 근로소득이 급격히 줄었다는 점이에요. 네. 이게 근로소득이 13.2%나 급감하면서 하위 20% 소득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왜 그러느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청년, 임시직, 서비스업 이쪽의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그렇죠. 줄었습니다. 네네. 지난해 4분기는 특히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았고 네. 연말 특수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연말에 한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일자리 특수 이런 것들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면 올해 1분기엔 좀 나아질 거냐. 네. 그것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게 1월 고용 통계를 보면 1년 전 같은 달하고 비교해서 일자리가 100만 개 가까이 줄었습니다. 네. 이게 98년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가장 많이 줄어든 거라 네. 올해 1분기 지표도 지금은 낙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 나빠진다 소리만 듣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지 하루하루 살아나갈 그러게요. 그 희망이 이제 버팀목이 되잖아요. 조사 수치들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 줄어들고 뭐 재난지원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건 굉장히 미미한 전반적으로 네. 봤을 때 또 고소득층은 또 그만큼 또 소득이 늘어나고 이 상황이 조금 나아지려나 모르겠네요. 여기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벌어진 소득 불균형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경제학자시죠? 명지대 박정우 특임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4분기 이 소득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2분기 연속으로 지표가 굉장히 나빠졌다고 하는데요. 이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예,
사실 우리가 저소득층의 가장 보편적인 직업군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소상공인들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들 소상공인들 대부분은 말 그대로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업 단절이라든가 중단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된 원인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영업 중단에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지급을 하면서 뭔가 지금 코로나를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별로 없었던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참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어떤 연구자가 연구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뭐랄까요? 결과 지표가 좀 달리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일관적으로 뭐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는 비유인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동네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한 집에게만 양보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네. 그 양보를 받은 그 사람 말고 나중에 그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나머지 5집을 모두 동일하게 나눠줬다고 한다면 아마 혼자 양보했던 그 집은 되게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하거나 또는 기본소득처럼 보편적으로 나눠주는 이런 것들을 논의했었을 때 나눠주는 거는 보편적으로 나눠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더라도 더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뭔가 더 벌충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느냐 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정말 학자마다 선별 지원금 아니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그 시점과 선별적으로 지급했던 그 시점 간의 그 결과치를 두고 굉장히 논쟁적인 어떤 그 수치들을 봤는데 그래서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우시다라는 그런 입장이신가요, 교수님께서는? 그렇죠. 사실 학자들마다 나름대로 산출 근거를 가지고 분류를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그런 연구 방법론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조금씩 달리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걸 더욱더 우리가 조심해서 평가를 해야지 무조건 어땠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늘었는데 근로소득은 줄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실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네. 최근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아주 이색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불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것들의 상승폭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주식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는 작년 대비 올해 종합주가지수가 2배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네. 그것으로 인한 근로소득 아닌 소득이 증가한 분이 있으실 거고요. 그러네요.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다주택자들에게 강한 어떤 징벌적인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다주택자 중에서 일부 분명 그 주택을 처분해서 나름대로 이익을 환수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도 역시 근로소득 이외의 추가적인 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바로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가 근로소득은 줄었지만 전체 소득은 늘었다는 통계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네. 한마디로 일을 열심히 해서 번 소득보다는 집 팔거나 뭐 주식이 오르거나 이런 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보편 지급보다는 선별 지급 쪽으로 선회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실제 어려운데 뭔가를 증명하지 못해서 뭐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를 조금 없애겠다라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요? 제도적으로 계속 논의가 됐지만 1년 동안 별로 고쳐지진 않은 것 같아서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어떤 시나리오로 어떻게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부응하는 방역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연구는 계속 방역 전문가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제적 관점에서 네. 선도적인 연구가 이제는 수행돼서 나올 법도 한데요. 네네. 매번 좀 표현이 제가 좀 거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대상은 어떻게 할지 선별로 할지 보편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너무 그냥 백과증명식으로 논의하고 있는 수준에 아직도 그친 게 아닌가 해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네. 그 역대급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눠준 어떤 방식이나 제도는 그냥 관행적으로 그냥 그동안 해왔던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지점을 말씀해 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질문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대부분 어렵지만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번 그런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배달 특수로 매출이 늘어난 업소나 그런 직업군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는 건가 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분들도 계세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제가 예전에 학교 수업 때도 학생들에게 그런 비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어떤 동네에서 홍수가 나서 그 홍수를 막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집에 일부러 물이 많이 모이게끔 해서 한 집은 침수가 됐는데 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집은 맨날 물에 잠겼던 집이 오히려 반대로 물에 이제 안 잠기게 돼서 농사가 풍년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모든 재난지원금을 그 5가구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과연 그게 합리적일지 저는 굉장히 많은 고심이 되네요. 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오히려 매출이 올랐던 집군들에 대해서도 그게 똑같이 지급되는 게 맞다라고는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박정호 특임 교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 이 표현이 재밌었어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나 싸울 준비하고 간다. 이거 정말 비장하게 당정청 협의하면 항상 이제 무난하게 잡음 없이 자 협의가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는데 이제 너무 노출이 많이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싸울 준비를 하고 간다. 어떻게 싸우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네. 정부는 그 4차 재난지원금을 한 20조 원 정도 그 여당 입장에서는요. 여당 입장에서 그렇죠. 한 20조 원 정도는 최소한 마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기획재정부는 지금도 이 경상도 사투리로 하자면 근거히 마련했다. 이 12조 원도 될까 말까 하는데 20조 원 안 된다. 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 양쪽 충청도 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요? 충청도죠. 충청도인데 박지훈 변호사님 계셔서 한번 질러봤어요? 해봤습니다. 근근히 마련했다 이렇게 말하지 근거히 않습니다. 마련했다. 네. 말하지 않아요? 겨우 마련했다. 그 표준말하고 똑같은데 오. 뭐. 그래요? 예. 네, 그나저나- 설마 쓰르네. 그래서 12조 원하고 네, 20조 원 사이 사이에서? 어딘가에서 아마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게 뭐 선악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렇죠. 뭐 정책이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좀 두텁게 많은 사람에게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노점상이나 긱 노동자들까지 지원을 하자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이 3차와 비교하면 최소한 100만 명 이상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증액될 수밖에 없는 거고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국고를 지키는 입장이라 좀 보수적인 입장이에요. 뭐 엄마 같은 입장, 네네. 가계부 쓰는 입장이니까 좀 마음이 지금 빚도 못 갚았는데 돈을 또 쓰기가 그렇다 이런 입장이라서 아마 그 사이에서 절충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12조 원보다는 20조 원에 가까운 금액에서 절충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이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 수준이 40% 중후반대고 4차 재난지원금 지불한다고 해도 한 50% 초반대, 52, 3%니까 아직은 튼튼하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긴 합니다. 국회 그렇죠. 나가서. 네. 우리 박준 변호사님, 네. 어서 오세요. 예. 네. 4차 재난지원금 그 이낙연 당대표가 이제 국회 연설에서 그 보편과 선별 같이 이제 좀 검토하겠다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네. 비판이 일자 일단은 선별 지급 쪽으로 좀 선회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사실은 선별 지급인데 우리 이 손실 보상 개념 를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법안 마련한다고 그거하고 하죠. 가다가 결국 소급으로 줄 수는 없고 당일 손실 보상이면 소급을 하는 게 헌법상 맞습니다. 법률상 맞다고 봐야 되는데 네. 하여튼 그러다가 좀 계속 둘러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적 부분을 무시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좀 두텁게 주되 손실 보상까지는 안 되고 네. 그래서 선별적으로 하는 건데 아마 또 필요하다면 또 보편적인 또 지급도 좀 생각하지 않을까. 당장은 선별 지급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으로 또 이제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재난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소득의 이런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혹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더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각 자체를 다르면 그 액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그렇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K 양극화라는 표현 요즘 많이 쓰잖아요. 네. 조금 전에 박연미 기자가 이제 브리핑을 한 것처럼 네. 너무 심해지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좀 마이너스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이게 중산층이 무너지면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경제 위기가 그렇죠. 오거든요. 그렇죠. 그 중간에 좀 받쳐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지난해 4분기에 공적 이전 소득이 17% 안 늘어났으면
하위 소득계층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데. 월 평균 소득이 저소득층은 164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그나마 1.7% 늘어난 거였는데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상위 20%가 1,000만 원을 넘게 벌었거든요. 그래서 2.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네. 사실은 그 많이 버는 사람들이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어서 네. 그 재난지원금은 그래서 이제 보편이냐 선별이냐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중산층으로 있었던 자영업자들이 그 소득이 더 줄어들 수 줄어들면서.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음. 정부와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도 바로 이 지점 때문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곧 결론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한 차례 뭐 취소 혹은 연기됐다가 오늘 결국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금태섭 무소속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TV 토론을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일단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정에 대해서 둘 다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네, 했습니다. 초반에 네. 특히 그게 눈에 띄어요. 구호라고 표현할 수 있죠. 뭐 기회는 균등하고 뭐 네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거 내가 한 것입니다. 이 구호를 문재인 정부가 이걸 받았었다라고 하는데 실천은 못한다라는 얘기를 또 했고요. 그 안철수 안철수 대표의 대표, 주장이죠. 네. 네. 금태섭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 정부 들어서서 가장 요거도 모은 사람이다. 댓글 가장 많이 받았다. 네. 그러면서 선명성을 둘 다 막 부각했던 그런 뭐 토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뭐 야권이니까 당연히 여권에 대해서 비판 안 할 수 없을 네. 테고 또 청와대를 겨냥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평을 먼저 좀 해주신다면 박연미 평론가는 좀 보셨어요? 어떻게? 네, 저는 4시부터 5시 반까지 이거 풀로 다 봤거든요. 아, 아유. 그러셨어요? 이사회에서 끝날 때까지 봤는데 일단 안철수 후보가 예전보다 독해졌습니다. 잘해요. 독해졌다. 표정이 비장미가 흘러넘치고 네. 이 눈썹조차 움직이지 않으면서 아주 비장하게 눈썹마저. 그리고 굉장히 노련해졌어요. 어. 그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라임이 하나 있는데 네. 말 잘하는 해설사 말고 일 잘하는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아유. 이 라임에 딱딱 맞춰서 이게 뭐 3원절구인가요? 뭐 네. 5원절구인가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정리를 하면서 상대편인 금태섭 후보를 오늘 같이 고생한 금태섭 후보 고생 많았다. 금태섭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100% 공감하는데 묻고 더블로 간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많았어요.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에 토론회를 하면 할수록 안철수 후보가 불리하다는 선입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부를 좀 독하게 하고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19대 대선 토론회 때 문재인 후보하고 붙었을 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런 표현 때문에 엄청난 화제가 됐었죠. 제가 갑철습니까? 갑찰습니까? 그래서 맞죠.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놀림감이 되기도 그렇죠. 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극복했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픈 부분, 자기 사람만 쓴다, 혹은 네.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것들 부각하는 측면이 좀 돋보였고. 네, 내용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언급이 있었군요. 금태섭 후보의 네. 경우에는 내가 민주당에서 나온 지 1년 반 만에 시장이 돼서 돌아간다고 하면 민주당에 균열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우뚝 서는 걸 통해서 민주당의 균열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되었을 때 시민들에게 돌아갈 베네핏보다 정치적인 상징성을 좀 더 강조하는 상징성 분위기여서 부각하는 레토릭으로. 아마 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피부에 와닿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안철수 느꼈습니다. 네.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 대선 때 토론회는 잘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국민들도 네네.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크게 기대를 안 한 것 같아요. 또 한번 미뤄지기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또 잘한 것 같아요. 오늘 기대치가 낮으니까. 두 분이 다 기대치가 낮으니까. 기대치가 뭐 예를 들어서 한 70점 네. 정도 80점을 했다? 네. 이러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결연하다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예전보다는 토론에 좀 익숙해진 모습이다. 준비를 꽤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이제 예전에 비해서 나아졌다라는 게 두 분 다 공이 내리는 평가고 그거 말고 절대 평가를 한다면 오늘 금태섭과 안철수와 금태섭 그 두 후보 간에 누가 더 잘했습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약간 부등호가 기운다고 봤어요. 아, 말씀드린 그래요? 것처럼 금태섭 후보의 경우에는 내가 왜 후보가 될 자격이 있느냐를 그 민주당을 부정하는 것에서 찾았거든요. 네. 물론 두 후보 다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데에서
토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거의 뭐 대선을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정리가 됐는데 네.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도 했지만 그 금태섭 후보의 경우에는 약간 내가 이렇게 금이 환영해서 돌아가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서 현 정부의 실정을 엄단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줬다면 안철수 후보는 과거에 내가 이런 것들 요런 것들 해보려고 했는데 새 정치를 하겠다는 꿈을 다시 한번 이뤄보겠다. 물론 이제 금태섭 후보는 이렇게 반박을 했죠. 아니 10년 전에 새 정치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이룬 성과가 뭐냐. 네. 그때보다 다운그레이드된 선거에 나간다는 거 아니냐라고 네. 반박을 했고 안철수 후보는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나가라고 하더라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국민이 나를 네. 원한다. 보통 정치인들이 뭐 그런 얘기 많이 저는 하죠. 크게 이제 절대적인 우리 질문을 하셨기 네, 때문에 절대적인 그럴 때는 평가. 뭐 크게는 차이는 좀 없다 보이는데 아까 말해 상대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에 대한 딴 거는 몰라도 토론회에서 그 약했던 모습들을 네. 이번에 시민들이 봤을 때는 많이 극복이 됐다. 달라졌다. 그래요? 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좀 기대를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안철수 대표 전 토론회를 못 봤습니다만 이 서울시장 출마 관련해서 이 대선 불출마 입장 재확인했죠? 그렇죠. 네.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 자기는 대선은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고 디딤돌이 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공약 자체가 네. 5년짜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1년 시장을 하면 다시 4년을 하게 되는 거니까 5년을 생각하고 공약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선하고는 자기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된다면 당연히 대선 안 나가는 거지만 역으로 만약에 서울시장에서 떨어지거나 뭐 안 된다면 단일 후보가 안 된다면 또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지금 없어요.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안 나갔습니까? 된다는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고 네. 떨어졌을 때는 뭐 어떻게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 가정을 전제로 답하지 않습니다. 외교부에서 네. 잘 쓰는 말이죠. 정치인들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또 금태섭 전 의원도 여러 가지 이제 소통에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를 공격했는데 정치 과정의 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네. 안철수 후보 이거는 뭐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모를 하기도 하고 그룹에 가기도 했는데 대부분 얘기했던 게 소통의 문제였거든요. 네. 금태섭 후보도 그 지적을 했습니다.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선대본부장하고 상당히 둘이 정치도 시작할 때부터 친했었거든 사실 금태섭. 2012년부터 같이 전 시작을 의원이요? 했죠. 네. 그래서 의사 결정할 때 본인 혼자 한다. 남의 말 잘 안 듣는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 아마 전곡을 좀 찌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장 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뭐 구체적으로 2017년 대선 당시 안 후보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그렇죠. 삼선 의원이 어디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지 물어도 장소도 안 알려줬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까? 네, 충격적이죠. 그 안철수 후보나 금태섭 후보나 그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혹은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주변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른바 금태섭 라인, 금태섭류 혹은 안철수 라인, 안철수계라고 불릴 만한 정치인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 없죠. 네. 그거는 사실 정치인한테는 굉장한 약점이거든요. 네. 손학규 지금도 당 대표이신가요? 지금 제가 정확히 네, 직함을 지금 뭐 어찌 불러드려야 할지 전 대표? 네. 손학규 전 의원의 경우에도 항상 이렇게 주변에 손학규계, 손학규류가 많이 남아있지 않는데 이게 이제 결정적인 한계로 불렸었는데 네. 정치인 세력으로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그 부분은 이었던 것 같은데 금태섭 의원이 안철수 대표의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가 네. 아니다. 내 주변에 사람 많다. 와서 그렇게 나가라고 하더라. 이런 부분을 불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친구가 많이 늘어났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뭐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본인만 네. 친구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 혼자 개파라고 친구야.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뭐 정치인 뭐 얘기를 할게요. 홍준표 의원하고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혹시 개파가 있으면 많다고 한 명만 한번 꼽아보라고 한 명도 못 꼽으시더라고요. 그분을 제가 비난하는 게 네, 아니고 많다고 했는데 말이 예. 예,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개파라는 거는 누가 봐도 그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가 네.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안철수 이 전 대표 그렇죠. 대표 같은 게 좀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친구는 쌍방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일방은 친구가라고 보기 조금 어렵고 야한테 물어봐도 내가 친구야 친구죠. 그렇죠. 저는 이성원 게 알겠습니까?
저 승원이거든요. 아, 방금 성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이승원 사투리 원래 발음이 그래요. 제 이름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승원 우리 게, 박지훈 예. 변호사가. 그나저나 2435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두 분 다 성대모사가 떨어집니다. 각성하라고 이렇게 진짜요? 문자를 엄중하게 꾸짖는 그런 소리 하지 문자가 마십시오. 엄중하게. 파괴 불가님은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렇게 또 문자가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어떻게 2435번님 마음에 드십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네. 시사평론을 해야 되는 우리 그래, 해야 하는데 성대모사를 하고 성대모사도 있으니까. 열심히 자꾸 준비를 해야 웃기고 되니까. 싶은 이 마음은 뭐죠? 네. 둘 다 잘해야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단일화는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3월 1일 네. 전에 네. 단일화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추가 TV 토론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3월 1일 이전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가 2월 마지막 주니까요. 네. 그 전에 이제 누가 후보로 나설지 결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국민의힘하고 토너먼트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네. 최종 단일화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서울시장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부대변인이 발언은 굉장히 잘못한 것 같아요. 박진영 상금 부대변인 SNS에 글을 올렸는데 박지훈 변호사님 어떤 네. 내용입니까? 박 부대변인이 이제 본인의 한 SNS에 뭐 말을 쓴 거, 글을 쓴 겁니다. 네, 글을 쓴 건데 네.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용어가 좀 잘못됐어요. 용어가 1년짜리 시장을 뽑는데 생GX 공약을 다 내놓고 있다라고 썼어요. 이게 사실은 뭐 거론된 거니까 지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이제 뭐 병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분별 없이 얘기하는 것을 속된 언어로 얘기한 걸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네네.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이런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좀 많이 씁니다. 네. 그게 뭐 잘 됐다고 얘기는 하진 않고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쓰면 안 되는데 박 부대변인 대구 영천 출신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썼다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좀 강하게 쓴 것 같아요. 이게 이거 그냥 표현이 좀 친구들끼리 사석에서 뭐 일상적으로 쓸 수는 있을 수 있는데 본인 위치가 있잖아요. 어쨌든, 부대변인이고 상급 부대변인이고 SNS는 SNS. 다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좀 과하게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부적절한 표현이면은 틀림없죠. 틀림없죠. 네. 그리고 당의 부대변인이면 당의 얼굴이잖아요. 해서 공연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는 당에도 해당행위가 되는 것이고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는 뭐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과한 표현은 사과드린다, 반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논란이 되자 바로 사과를 하긴 했군요. 그런데 어떤 공약에 대해서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격하게 비난한 겁니까? 참 좀 그렇습니다. 네. 공약 자체가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도보 10분 내에 지하철 탑승. 네. 그럼 정말 고맙죠. 그러면은 더 충격적인 게 네. 오세훈 후보입니다. 올림픽 유치를 얘기를 해버립니다. 와, 대통령 공약 아닙니까 이 정도면? 대통령이죠. 네. 올림픽 월드컵도 얘기하고 다 하시죠 그냥.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표현 자체는 뭐 좀 과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공약은 뭐 집을 뭐 수십만 채를 다 짓질 않나. 너무 좀 과한 공약이다. 네. 또 1년 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좀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나저나 오세훈 예비후보는 어떤 방식으로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건가요? 뭐 방법론이 나왔습니까? 뭐 방법론은 구체적으로 뭐 얘기해 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서울시장이 딱 되면 체육회에서 유치를 발족시키겠다 얘기해서 2032년 서울 올림픽을 목표로 하겠다. 그 정도만 지금 얘기하고 있고 또 한다면 남북 공동으로 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뭐 그냥 자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쉽게 진행되지 않죠. 어렵죠. 네. 올림픽 유치 공약 어떻게 보세요, 박연미 평론가? 저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번에 서울시장에 이 판에 뛰어드신 모든 분들이 이 옥타곤 안에서 네네. 지나치게 이게 비좁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게 다운사이징이 만들어낸 참극이라고 봐요. 네. 다들 대선 후보급의 체급을 가진 사람들인데 다운사이징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려다 보니 토론의 주제나 아니면 공약의 범위나 공약의 시계열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크고 넓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유치원 다니면서 수능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서울시장 선거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을 거기다가 하고. 서울시장인데 보궐선거기 때문에 1년짜리 서울시장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네. 1년 하고 나서 뭐 반드시 연장하더라도, 재선이 된다는 전제를 다 각자 깔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거는 이게
어쨌든 자의반 타의반 다운사이징이 만들어낸 그런 촌극이다 이렇게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막 물리 내일 시험 물리야라고 막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산수를 하려고 그렇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잘 안 난 나가는 이때까지 거예요. 계속 정석 네. 수학을 풀고 있었는데 더하기 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헷갈리시는 건가요? 그래서 나 뭐라도 인수분해라도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거 지금 대권의 공약 같은 걸 가지고 버리는 결과가 돼요. 그대로 가져오시는 바람에 네. 뭔가 약간 좀 정제가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나경원 예비 후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전역을 도보 10분 거리 역세권으로 만들겠다. 이게 지하철역을 많이 만들겠다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오늘 서울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앞에서 철도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네. 난곡 종점부터 금천구청역까지 연장 노선 추진한다. 그 밖에도 난곡선 연장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국비 12를 4대6으로 매칭한다고 했는데 일단 국가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네, 네. 나라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네. 동의가 돼야 되는 거고 노선 선종에 철도 낙후 지역에 가중치를 두겠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거의 뭐 한 10년, 20년 추진해야 되는 계획이라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네. 지적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네. 어쨌든 뭐 꿈은 클수록 좋으니까 0884번님 우리가 시장님 뽑는 거지 신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비현실적인 공약이 남발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로킥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박지윤 변호사 그리고 박연미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